저도 13장의 중심으로 이제 인상 깊은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이제 국내 정치 의료보험 개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국제 문제에 관해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미국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트럼프도 네. 집권했지만 뭐 미국의 국내 정치를 엄청나게 바꾼 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세계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조 바이든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오바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전혀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이 굉장히 극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 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야. 대통령이 돼서 처음에 어떤 혼란과 흥분 상황 그리고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 당선되자마자 국제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에 대처하느라고 쩔쩔매는 장면이 앞부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 1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국제 무대의 플레이어로서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부분.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주로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당시 당면에 있던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군과 함께 어떻게 이걸 다루어 나가느냐에 관한 어떤 설명이 나오는 게 이 파트입니다. 처음에 저는 재밌는 게 이 파트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파트를 쓴다면 뭘로 시작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음, 있잖아요. 그런데 경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경례에 네. 대한 얘기를. 저는 음.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래. 선거운동 끝나고마저 딱 취임하고 나니까 그 네. 담당자가 데니스 맥도너라고 하는 참모인데 최우선 과제를 위해서 30분을 할애하라고 독촉을 하면서 뭐냐면 경례를 똑바로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네. 경례 음, 연습시키는 얘기가 쫙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대 전임자들, 뭐 부시라든가, 부시는 경례를 네. 되게 못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아, 네. 그럴 때 역대 전임자들이 되게 이상하게 뭐 이러고 경례하거나, 뭐 이러고 경례하거나, 뭐 이지랄 한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남자들이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저만 해도 장교로 군복을 네. 했으니까 네. 경례하면 딱 각이 나오거든요. 이 눈썹 밑으로 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모병제라서 가는 네. 사람만 간단 말이야. 오바마도 군대 안 갔다 왔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경례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이라는 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맨더 인 치프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커맨더 인 치프. 이거 그렇죠. 최고사령관이 음, 미군의 최고사령관인데 경례를 못 해가지고는 도저히 영이 쓰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제 경례 연습 팔꿈치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그거 네. 엄청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한 20분쯤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가다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불안하진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님 모든 우리가 준비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무슨 준비요? 그랬더니 전부 다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간 결론은 경례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걸로 끝나요. 그 파트가. 그래서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국민의 안전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자각하는 부분. 그것도 네. 아까 김원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오바마 팀 오바마죠. 국제 문제를 다루는 오바마의 참모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나라는 얘기가 이제 410쪽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시면 상관들보다 애국심이 덜하지 않았으나 9.11의 공포와 아부 그라이브에서 미국 요원들이 이라크 수감자들을 학대한 사진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 상당수가 그러니까 젊은 참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마의. 네. 나의 선거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중동 정책에서든 쿠바를 대하는 태도에서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주저하는 이른바 워싱턴 각본의 전제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테러와의 싸움에서의 법적 가드레일이나 인권신장, 국제개발, 기후변화 등을 단순한 이타적 행위에서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외교 정책은 부시 정권이잖아요. 이른바 네오콘이 이끌었던 부시 정권이었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테러와의 전쟁이 최고다라면서 이제 밀어붙이는데 오바마를 지지했던 그리고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합류했던 젊은 국제주의자들 오바마의 어떤 팀 오바마죠.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그런 것도 하지만 인권 신장, 국제 개발, 기후 변화 이런 게 단순히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이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심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보수주의자들보다 애국심이 부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서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410조 마지막에 보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도력, 특히 국가 안보 영역에서의 지도력은 합리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단순히 합리적 정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습과 의례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했다. 상징과 절차도 중요했다. 보디랭귀지도 중요했다. 나는 경례를 연습했다. 라는 걸로 요단하기 끝나. 그래서 경례가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 전통적인 관례, 의례, 관습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어, 보디랭귀지까지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기억나세요? 국군의 날행사 때 부대 열중시효. 이거 까먹었잖아요.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역대 대통령도 다 한 건데 이명박처럼 부대 안 갔다 온 대통령도 부대 열중시효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본인이 그래서 왜 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렇죠. 지휘관이 그냥 부대 열중시효를 대신해준 유명한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맞아요. 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잘해야 되고 이번에 3.1절 축사도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합리적 정책이라고 하니까 아이 뭐 일본하고 그럼 영원히 척지고 살 거야? 인제 풀어야지. 쟤네가 안 풀면 우리라도 풀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합리적 정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 정책 물론 실행해야 되지만 관습과 의례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네.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상태 네. 이런 걸 다 고려해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그렇죠. 다 뛰어넘으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레이셔널한 거야. 이거 안 따르면 너는 반지성이야. 이렇게 윽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오바마가 그런 어떤 그 국가를 대하는 자세,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이 작은 이 경례 하나로부터도 이제 예. 드러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 그리고 사실 오바마한테 그 당선된 직후 오바마한테 떨어져 있던 가장 큰 외교안보적 과제는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라크 전쟁. 음. 그리고 아프간 전쟁. 이 양대 전쟁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고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역사가 스포일러잖아. 이라크에 언제 철군합니까? 실제로 이라크에 언제 철군해요? 트럼프 정부 때 철군하죠. 그리고 아프간은 언제 철군합니까? 아프간은 바이든 정부 바이든. 때 철군하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는 8년 동안 결국 철군을 못했어요. 못한 거지. 네. 예, 철군을 했다고 약속하고 집권했는데 결국 철군을 못했어. 네. 근데 그만큼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자, 여기 413쪽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2월에 게이츠는 이라크에 새로 부임한 지휘관 레이먼드 오디에 어연호와 함께 미군 전투 병력을 19개월 안에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19개월 만에 철수하겠다라고 딱 기세 좋게 발표를 한 거야. 내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기한보다 3개월 뒤였지만 군 지휘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4개월 일렀다. 어쨌든 이제 국방장관이 이런 철군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국 이거대로 안 돼요. 이거대로 안 돼. 결국엔 임기 내내 8년이나 임기를 가졌는데 결국 철거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라크 문제를 다루는 게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의 이제 군병력 증파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418조 아까 저 김원식 교수님도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418조 하나 둘 세 번째 달락 보면 그는 말했다. 내 말 들어봐요 보스. 이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부통령. 내가 이 바닥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장군들이 신임 대통령을 옴짤딱살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내 얼굴에 바짝 붙인 채 다들 들으라는데 속삭였다. 그들이 당신을 우겨싸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음. 장군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부통령이 대통령한테 이 장군들만 너무 믿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일종의 면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군들은 되게 이라크 철군 조심해야 되고 군대를 더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군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로 철군할래도 군대가 더 필요하다. 왜냐면 현지 상황을 안정시켜 놓고 나와야 되니까 당장 증파를 해야 된다. 이 이라크 전 그 부대 서지 논란, 그 증파 논란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이치를 비롯한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논의를 회고하면서 백악관과 펜타곤을 이간질한 펜타곤은 국방부죠. 장본인 중 하나로 바이든을 지목했다. 하지만 나는 군의 계획에 대한 바이든의 투집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방안에 반대파가 적어도 한 명 있었기에 모두가 문제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했으며 그 반대자가 내가 아니었기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 프레지던트, 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는 사회자가 아니었기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음, 외교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군인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강경책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 부통령 2인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계속 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바이든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토론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의 반대자가 바이든이 아니고 오바마였으면 어떻겠어요? 네. 오바마였으면 이게 내 임명권자인데 아무래도 그 최고 사령관인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좀 그렇고 막 분위기가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속으로는 꿍하면 뭐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대통령이니까 반박은 못하고 막 이랬을 건데 사실 바이든의 마음 오바마도 공감했겠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과 공감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못하는 악역을 대신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그렇죠. 공간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는 편하게 어떤 찬성 반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다 놓고 같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다 이거지. 이런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제 이게 리더가 자기 뜻이 있어도 리더가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너무 밝혀버리면 네. 참모들이 얘기를 못 하거든. 네. 근데 리더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일어나면서 리더도 그 네.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은 너무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해가지고 그 얘기를 저도 그 얘기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1시간 얘기하면 50분 자기 혼자 떠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예. 건너 건너 들어보면 그런 식이라는 거야. 혼자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혼자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 어,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럼 참모들이 네. 말을 위험하죠.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는 위험하죠. 사실 마지막 머릿말만 살짝 얘기하고 뒤로 빠져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음. 참모들이 한참 떠들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바마가 되게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의외로 그렇게 어떤 그 무지막지한 전쟁광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군병원 방문했던 얘기도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오바마는 이런 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툭툭 중간중간에 감동을 갑자기 주는 그런 필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429쪽에 에어포스원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에어포스원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아, 네. 예, 429쪽 두 번째 줄 보면 하지만 음. 미국과 비밀 경호국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으며 초청국이 결국 수긍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 성대한 행사처럼 보이기를 그 나라 국민과 언론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만 아주 유난을 떤다는 거예요. 세계를 나가보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경호팀, 에어포스 원에다가 비스트라고 하는 전용차가 있죠. 비스트는 예. 이제 완전히 네. 방탄으로 돼 있는 막 이렇게 뭐 바주카포를 쏴도 튕겨내는 그런 리무진이거든요. 그거를 에어포스 원에 실어갖고 다녀요. 그리고 어, 이제 뭐 거기에 전용 경호팀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 대통령은 예외 없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는데 본인도 아니 뭐 국제행사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나라 초선들은 안 그러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요란을 떨면서 다니는 게 그게 또 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라 국민들도 약간 그렇게 오는 걸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 화려한 공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네. 좋게 잘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죠. G20 네. 정상회의에 등장해서 오바마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첫 무대, G20 정상회의의 어떤 초짜로서 첫 번째 어떤 국제 어떤 정상으로서 등장하는 장면에 관한 묘사가 재밌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원식 교수님이 먼저 몇 부분 지적해 주시고 저도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14장은 이제 오바마가 그 정상회의 무대에 참여했을 때의 어떤 묘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436쪽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네. 정상회의를 몇 번 경험한 뒤에는 잔뼈 굵은 참석자들의 생존 전술을 본받아 처리해야 할 서류나 읽을 거리를 가지고 다녔고 남들이 발언할 때 다른 정상들을 살짝 불러내 다른 볼일을 봤다. 그러니까 이 어, 정상이라는 게 이게 뭐 20명이 다 모여갖고 막 서로 각자 얘기하니까 자기 시간 조금씩 활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로 참석한 정상회의인 런던 G20 때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발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초심자니까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 중요한 얘기인가 이러고 다 이제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전학생 모두 뜯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안하려는 경제 조처들에 대해 호응을 얻으려면 새내기처럼 겸손해 보여야 유리하겠다고 생각했다. 라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의식했다는 거죠. 회의실의 정상들 중 여럿을 이미 알고 있던 것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는 이미 셀럽이 됐기 때문에 셀럽으로서 네. 세계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몇 번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고든 브라운이죠. 고든 브라운은 음. 네. 당시 영국 총리였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네.
같은 영어권 총리이기 때문에 말이 그냥 통하는 사람이잖아. 음, 그리고 그 후보 시절에 몇 번 만났고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음, 고든 브라운이 그나마 자기한테 좀 아는 사이여서 많이 도움을 줬다. 뭐 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메르켈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437쪽 보면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감정 네, 표출이나 과장된 수사를 마뜩 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녀의 보좌진이 나중에 털어놓은 바 그녀는 나의 웅변술 때문에 처음에 맞아. 나를 경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새끼 어, 말만 잘하는 놈 아니야? 이러고 이제 어, 메르켈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무띠 리더십이라 예,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냥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음, 사람인데 오바마는 너무 화려하게 막 연설을 하니까 경계했다는 거야. 기분 예, 상하지는 않았다. 대중을 선동할 가능성에 독일 지도자가 반감을 느끼는 것은 건전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바마의 뭐랄까 좀 어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태도인데 자기가 말 잘한다고 해서 독일 총리가 기분 나빠하는 거에 대해서 상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독일이잖아요. 말 잘하는 히틀러한테 홀려가지고 나라가 결단이 난 경험이 있는 그 독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독일 지도자가 말 잘하는 놈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그럴 만하다라고 예, 네,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오바마의 갖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폭 넓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또 그렇죠. 이해를 해주는 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을 수 있는데, 아, 음, 그래. 독일 지도자라면 그래야지 하고 예, 이해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 보면, 이제 사르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예, 사르코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크롱의 약간 좀 이렇게 그 상위 버전, 하위 호환된 음,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크롱보다 좀 못한 사람인데 하기가 좀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옛날에 나폴레옹 3세랑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예, 우리로 치면 약간 김영삼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요? 437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념적 일관성이 없는 대신 대담성, 매력, 광적인 음, 활력으로 이를 보완했으며 그와 대화하면 재미와 분노가 번갈아 느껴졌다. 어, 그리고 수탉처럼 가슴을 내밀고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는 막 이렇게 그의 몸짓과 억양을 개인 통역사가 언제나 옆에서 필사적으로 따라했다. 필사적으로 흉내를 냈다. 그 사르코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역사도 예, 똑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또 흉내를 내면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그는 내내 아첨과 엄포와 진실한 통찰 사이를 불쑥불쑥 오가면서 자신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근데 공천은 내가 중심이 어쨌든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그러니까 생색날 만한 일이면 모든 생색을 내야 한다는 주요 관심사를 굳이 숨기지 않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르코지라는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인 거죠. 전형적인 어떤 네, 네, 자기중심적인 그 관종형 정치인. 음, 이제 그런 얘기였고 되게 재밌죠. 근데 룰라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룰라 요즘 다시 또 대통령 됐잖아요. 어쨌든 예, 네, 예, 룰라 그 당시에도 이미 셀럽이었고 뭐 되게 유명했지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439쪽 보면 이 오바마가 이 책을 쓸 때는 룰라가 나중에 무슨 부정선거 문제로 그 선거자금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439쪽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뭐 어쨌든 뭐 훌륭한 사람이고 업적도 있지만 하지만 그는 태머니 홀 보스만큼 비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실 인사와 담합을 일삼고 수십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면서 룰라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디스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룰라가 이런 문제로 나중에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음, 물론 이제 룰라는 명예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됐죠. 이제 그 얘기도 음, 있고요. 또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의 어떤 상대방이었던 메드베데프 잠깐 푸신이 내려가고 이 사람 대통령 할 때였죠. 이 메드베데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메드베데프랑 뭔가 좀 실용적인 영어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자기랑 이제 그 협상하던 그런 얘기도 재밌게 나오고 그 시진핑 전임제에도 후진타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후진타오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정해진 말만 하고 개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후진타오보다 원자바오 총리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얘기를 막 이끌어 나가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잘 알고 그래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447쪽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평가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평가했다. 합의가 예상보다 실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덕에 여기서 우리라는 건 미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위기로 미국의 지도력이 영구적 타격을 입었다는 견해를 조금이나마 뒤집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97년 우리 외환위기랑 달라요. 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무슨 뭐저 태국 뭐 이런 후진국에서 생겨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쓴 거거든. 그래서 미국이 야 회초리 들고 워싱턴 컨센서스라 그래갖고 야야 니네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혼낸 그런 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이 일으킨 위기예요. 미국의 월가가.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도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부시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야, 미국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미국 이제 막 간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중국도 그때부터 내신 미국 체제를 깔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이제 도광 양해를 끝내고 대국 굴기를 하게 되는 게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인데 어쨌든 오바마가 이 런던 그 G20 정상회의 가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위기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 미국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미국이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어떤 주도권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제 미국 자체적인 평가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을 또 간 김에 런던 간 김에 그냥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순방을 쭉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체코까지 갑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450쪽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부시 행정부가 미지근하게 반응한 데 실망한 나토의 중동유럽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공격을 받았을 때 동맹의 보호를 신뢰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했다. 전국을 찌른 지적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때부터 사실은 중유럽 국가들이 야 이거 나토 믿어도 되겠어? 러시아가 그루지아 침공해버리고 체첸 침공하고 나중에는 뭐 크림반도 합병하고 막 이렇게 나가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이는데 그러니까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원래는 나토에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야 이거 불안한데 이게 나토에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오바마가 이제 가서 안심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로 체니와 럼즈펠드 같은 부시 행정부 매파들이 입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일삼으면서도 자기 말을 일관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뒷받침하는 일에는 놀랄 정도로 무능했다는 사실이다. 데니스 맥도너 처음에 그 경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한 사람 데니스 네. 맥도너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100억 간 서랍을 아무거나 열면 상한 샌드위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야. 다 상한 네. 이 샌드위치를 했으면 먹든가 냉장고에 넣어놓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제대로 해결 안 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바마가 이 그 체코 프라하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얘기가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무슨 연설을 한 거냐면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연설을 한 거야. 전 음. 세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어, 453쪽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내가 프라하에 온 목적은 민주주의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목표, 핵무기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순방 중 유일하게 대규모 대중연설을 하기로 했다. 4년 전 상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이 문제와 씨름한 나는 많은 사람이 이 목표를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핵심이라고 우리 팀에 말했다. 이 문제를 약간이라도 진전시키려면 담대하고 포괄적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리아와 샤샤에게 물려주고 싶은 딸들이죠. 그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초하는 종말의 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가 외교안보적으로 추진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상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네.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오바마가 후보 시절부터 그 상원 의원 당선되고 나서 쭉 추진해왔던 방향이었고 물론 뭐 임기 중에 해내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핵이 엄청나게 많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수천 기의 핵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오바마가 이 외교안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상이 핵무기 없는 세계였다는 거. 그리고 그걸 체코 프라하에 가서 대중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사실은 이게 노벨상을 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바마가 취임 어, 1년 차 때 노벨상 타잖아요. 예, 예.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예요. 근데 언제 어, 탔냐면 취임 첫 해에 타요. 취임 첫 해. 그쵸. 아니 어,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은 40년 정치해갖고 말년에 임기 음, 말에 타는데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노벨상 탔단 말이야. 뭐 네. 도대체 오바마가 뭘 했는데 네. 라고 하면 바로 이 연설 때문에 탄 거예요. 그쵸. 핵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과 부분, 희망을 제시했다. 전 네. 세계에. 그래갖고 그거에 감동해서 노벨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을 음, 그해 수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 연설 때만은 아니지. 오바마가 그 전에 2004년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정치 대선 후보로서 막 미국 대통령이 되고 흑인 최초로 감동적인 연설을 수없이 하고 이제 그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네. 차곡차곡 누적돼서 결국 이 연설을 핑계로 노벨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어떤 관심과 애정을 받는 음, 대통령이었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나는 젊은이들의 꿈이 나은 산물이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네. 이런 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바마의 어떤 그 말과 글의 힘, 이 말과 글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 참 민주주의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가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는 별개로 뭐 업적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뭐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트럼프가 집권해 버렸으니까 그것도 오바마에 좀 힘 빠지게 만드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오바마가 그 기간 중에 보여준 거는 우리가 좀 민주주의자로서 상당히 좀 존중할 만한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하벨이 했던 충고 부분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하벨이 왜 중요하냐면 오바마가 되게 어렸을 때 그 롤모델로 생각했던 민주화 운동하다가 당선된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넬슨 만델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레프 바웬사가 있고 폴란드에 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죠. 네. 그런 류예요. 하벨도 그런 어. 류야. 그런 위인 중에 한 명이에요.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꼭 그렇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꼭 네. 그렇게 박수 받고 마친 거 아니에요. 바웬사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이 돼버렸고 만델라도 본인 임기 중에는 잘 네. 됐지만 그 임기 끝나고 나서는 남아공 정치가 뭐 별로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들들 막 비리에 휘말리면서 네. 임기 말에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벨도 그랬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벨이 이제 오바마가 왔을 때 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안고 시작한 대통령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실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는가를 본인이 자기 인생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 동료들, 자기랑 비슷한 연배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해준 거죠. 너도 우리랑 연배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그냥 민주화 그 운동권들의 어떤 그 사회 변화, 진보의 에너지를 안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될 때부터 셀럽이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너무 과한 기대를 사실은 품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 그게 너한테 참 힘들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친숙한 일이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사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너한테 부담이 되지, 짐을 더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제 그걸 이제 그 원로로서 그 오바마보다 한 세대 위에 비슷한 길을 갔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제 후배한테 해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어포스원 타고 돌아오면서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소말리아에서 해적이 뭐 출몰했다는 얘기 들어서 아니 뭐야 이거 해적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든 이런 거 꿈에는 신경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네. 해적이 있다고? 근데 이제 해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진짜 황당한 거지. 지금 전 세계 정상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해적 출몰했다는 보고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네. 깜빡 잠이 들면서 해적 그 메뚜기 출몰하면 또 깨우세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출몰하면 깨우세요. 그리고 역병 돌아도 깨우세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리고 이제 도로 자는 장면 나오는데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온갖 거를 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장면을 나는 거를 대목에서 마무리 약간 위트 있게 요 챕터를 이렇게 위트 있게 처음에 경례 얘기로 시작한 것처럼 이제 해적과 메뚜기 얘기로 요 챕터를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광범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재밌게 얘기한 거죠. 자, 요 정도로 해서 14장까지 마쳤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교안보 무대에 처음 등장한 오바마의 어떤 경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5장과 16장, 요거를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서 같이 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명규 선생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